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지 40여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미국을 방문해 이튿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로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때 열린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오찬을 함께하면서 북한을 비핵화로 조기에 이끌어낼 방법을 논의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달성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대북 제재에 묶여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의 추진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평가, 남북 경협 등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불화설을 털어내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탑다운 외교의 방향성과 실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정상 외교가 중심이 될 거란 뜻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공동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마련되면 남북, 북미 등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백악관도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고 이에 앞서 내일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영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최근 북한 관련 진행 상황과 양자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 안전의 린치핀, 핵심 축이라며 이번 방문이 동맹과 우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주로 사용하던 린치핀이란 용어를 꺼내든 것은 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공조 균열 우려를 불식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의제를 세부 조율하는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의 돌파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앞서 내일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이번 첫 회동에서 대북 대응과 북미 협상 재개 전략을 본격 논의합니다. 이돈 본부장과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각기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한 결과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의 연쇄회동을 통해 긴밀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중러 연대를 다지려는 북한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접촉한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어떤 방안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한동안 어려울 것 같았던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간 만남을 통해서 북미 간의 접점도 마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정상 간 소통도 덩달아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회담 결렬에 따른 북한의 실망감이 커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내부 전략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답방 시기가 언제냐 하는 얘기를 논의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남북 정상의 시계도 다시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회담의 1차적 목표가 북미 협상 촉진에 있음을 내비친 만큼 김 위원장으로서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도 올해 김 위원장의 성공적인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 관계와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건은 문 대통령의 조율을 통해 북미 간 접점이 마련될지 여부입니다. 청와대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충분히 괜찮은 거래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제재 완화를 놓고 이미 한 차례 합의 실패를 경험한 양측이 모두 만족할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괄 타결과 단계적 협상이라는 미북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한미 정상 간에 우선적으로 로드맵을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봅니다. 사전 준비가 어려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형식 대신 두 정상이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해 판문점에서 격식 없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그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 한미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네. 포스트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하노이, 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되고요. 두 정상이 대응책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또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되겠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네. 이제 앞에 이제 김도원 기자 리포트에 나왔었습니다만은 한미 공조 균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두 정상의 신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혹시라도 더 할 수 있다면 네. 워싱턴의 정가 또 전통적인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북미 정상회담, 회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론을 전환하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이번 우리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차원에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탑다운 외교의 방향성과 실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렇죠. 앞으로 외교의 어떤 방향도 좀 설정이 될까요?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바텀업 말하면 실무진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올려서 사인만 하는 방식이 네. 아니라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직접 결단을 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를 한다. 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두 정상의 입장을 확인하고 신뢰를 재확인하는 것 이것이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백악관에서 린치핀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터 사용하던 단어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린치핀이라고 한 단어는 네. 이제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미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 네. 미국에서 오랫동안 코너스톤, 초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일 동맹은 코너스톤이다. 이제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네,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한미 동맹은 거기에 합당하게 뭐 초석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게 뭐 있느냐? 그런데 없다가 네.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서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한 10여 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문제를 얘기하면서 린치핀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이 한국과의 공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제 린치핀이라는 말은 이제 핵심 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적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핵심 축이 있어야 나머지가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린치핀도 코너스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미국은 똑같다 그럽니다. 코너스톤이나 린치핀. 그렇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미 동맹에 해당하는 린치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미 동맹, 한미 공조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의문이 제기되니까 이제 특별히 백악관에서 린치핀이라는 그렇군요. 용어를 다시 넣어서 그렇지 않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집어넣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논란에 좀 대응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고요. 한미 공조 균열이라는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로 린치핀을 넣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걸 좀 사례가 의식한 되겠습니다. 개념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북미의 어떤 정상회담의 동력을 다시 좀 일으키는, 활성화시키는 또 과제를 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은 좀 어렵죠. 이제 어려운 게 틀림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면이 뭐냐하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합의문을 내지 못하고 결렬로 끝났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파장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대응해 나가면서 북한과 미국이 양쪽이 전략을 재조정하는 국면에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 그 예상보다도 북한에 대한 강경론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상황이 악화되고 북미 회담의 동력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동력을 유지하고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 그야말로 이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국면 전환을 해서 대화 분위기를 내일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사라지는 것을 막는 어떻게 보면 공격이 아니라 수비, 보호, 방어 이것이 이번 회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뭐 잠재적인 역량, 국면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국면 전환을 위한 잠재적인 역량을 강화하거나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대책이 있느냐? 대책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일단 건널목을 가기 위한 어떤 과정, 그 정도. 이제 국면 전환을 해야 될 텐데 당장은 국면 전환에 대한 대책은 없지만 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면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고 그때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잠재적인 역량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준비를 계속해서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은 다음 달 4일, 11일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이제 일정이 잡힌 거고요. 4월 11일? 네, 4월 11일. 4월 11일? 그때 이제 정상회담이 잡혔습니다. 10일에 또 시작을 해서 1박 2일간 열리는 걸로 10일 날 도착해서 11일 날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도 내일 당장 외교장관, 한미 간의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도훈 본부장과 또 비건도 각기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미 간의 어떤 외교 라인들이 움직일 텐데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한미 공조 균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 이제 한미 공조가 균열됐다고 이제 관찰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말 중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회담을 안 하느냐? 특히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장관이 그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 근데 이런 또 보도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보도들을 보고 이런 이 비관론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서둘러서 외교장관 회담을 함으로써 공조 균열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이제 가는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러 가는데 가지만 이제 김현종 차장의 경우는 이제 새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소통 채널과 인사하고 상견례를 하고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현종 제2차장이 백악관의 카운터파트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맞물려서 이제 또 관심을 모으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일단 한미 정상회담 열린 이후로 좀 전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원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작년에 네. 작년 말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지난 연말부터 지금 연초까지 계속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한 11월쯤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랬었죠. 그게 예. 열리면은 이제 바로 서울 답방을 연내하고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인데 네.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28일에 했는데 그때는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는 했지만 합의문이 안 나와서 네. 대북 제재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제거가 안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서울 답방 문제는 그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답방을 당연히 목표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언제 될지는 북미 간의 회담 분위기, 대화 분위기가 언제 돌아오느냐, 언제 정상화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로서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서울 답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풀려나가기 때문에 네. 서울 답방을 뭐 지금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지만 연내 서울 답방은 뭐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못 박을 수는 없다. 이 그렇죠.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통일부에서는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죠. 네, 그 시행 계획 그 관련한 내용이 아마 그런 걸 밑받침한다. 맞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이제 그런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네. 시행 계획을 예. 이제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몇 월 달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니고 네.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결렬된 이후에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4월 11일이고 마침 4월 27일이 판문점 회담도 1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서울 답방까지는 아니어도 이 4월 27일, 4.27을 기점으로 조금 어떤 뭐 남북 정상 간의 뭐 판문점 회담이랄까 다른 식의 어떤 해법은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 것이 좋은 방법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그 4월 27일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를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벤치마크 네.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4월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신뢰 관계를 회복을 하고 아니면 확인을 하고 네. 또 전향적인 계획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북한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대한 국내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4월 11일이 최고인민회의 네. 첫 번째 제14기 첫 번째 회의가 열리고 첫 번째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국가 수반으로 선출하는 그런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북한에서 또 가장 매우 중요한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네. 거기 그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목표를 다시 설정하거나 비핵화 문제 협상이라든가 북미 관계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또 봐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본 이후에 과연 4월 27일 날 뭔가 또 굉장한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전망을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네. 시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북한의 어떤 동향들을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끝으로 간단히 여쭤보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공사가 완료됐다 이런 보도가 들렸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결론적으로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또 미사일 발사장이라고도 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것인데 네. 저것은 이제 장거리 로켓 우주 로켓 발사장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북한은 로켓 발사장이라고 합니다. 저 동창리 발사장의 복구 공사는 2월 20일 정도부터 시작이 된 거고 예. 3월 2일 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이제 유출이 그 정보상은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 국가정보원이 오늘 확인을 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 복구 공사를 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했고 3월 초에는 아시다시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거리 로켓을 다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해서 이제 우려와 불안이라든가 이제 굉장한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합의가 되고 예. 그러면은 동창리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해체, 폐기 일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이제 시설을 이제 정상적으로 갖춰놓고 다시 폐기를 하는 네. 그런 준비를 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오늘 보고를 보면 외형 복구 공사 완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냥 시설 복구 공사가 아니라 외형 복구 공사입니다. 외형을 복구하는 거지 시설의 기능까지 복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모호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폐기하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정보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그리고 지난해 11월이었죠. G20 정상회의 이후 넉 달 만에 한미 정상이 다음 달 11일에 만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왕선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 권고를 받은 검찰이 검사 13명으로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단장을 맡아 수사를 진도제비합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의 재수사를 담당하게 될 수사단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입니다. 수사단을 이끌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맡았습니다. 대검 중수부 1, 2거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힙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008년 김학의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부부장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능력과 평판 등을 신중히 고려했기 때문에 근무 인연이 수사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차장검사를 맡아 여 단장을 보좌하고 여기에 부장검사 3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검사가 포진했습니다. 일선 특수부 2~3개를 합친 대규모 수사팀으로 대형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 중심으로 꾸려졌고 여성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사단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곧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권고 대상인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과거 청와대의 경찰 수사방해 의혹은 물론 별장 성접대 의혹까지 폭넓게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휘와 감독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엔 수사점검위원회를 통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수사에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수사단은 검찰총장 외의 지휘 라인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이번 대규모 수사단은 발표와 동시에 검찰 과거사위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세 번째 수사인데다가 뇌물과 성범죄, 당시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밝혀야 될 의혹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이 과거사위가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전망, 양희력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사단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자료 검토부터 들어갔습니다. 과거사위가 우선 수사를 권고한 의혹은 크게 2가지, 뇌물과 직권남용입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부터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황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돈 봉투가 전달되는 걸 봤다고 밝힌 겁니다. 만약 2009년 이후에도 금품이 전달됐고 액수가 이전까지 더해 3천만 원이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 차관 임명 과정에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 전 차관 비위 보고와 관련해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는지가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면서 수사에서 의혹을 밝히기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의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별장 성범죄 동영상,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도 과거사위의 추가 권고를 거쳐 수사단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과거 2차례나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려 셀프 수사나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4년여 만에 재개된 수사마저 빈손으로 끝날 경우 검찰 안팎으로 거센 역풍이 불가피해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어느 때보다 큰 부담을 안고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네, 그리고 김학의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는 오늘도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사건을 묵인한 정황이 나왔는데도 발뺌을 한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지만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거짓 주장과 음해를 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의 연관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허위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을 터인데도 징계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제 경찰에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특히 황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는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사자성어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묵인했다는 정황이 나오는데도 발뺌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CD 폭로를 끌어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3년 초 검사로 재직했던 자신도 김학의 동영상을 봤는데 장관이던 황 대표가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구정 때 전후에서 이제 검찰도 이제 선후배들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선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 오던 중에 이제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가 나왔죠. 자유한국당은 되레 박영선 후보자가 공개한 일정표를 근거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공개한 일정표에는 2013년 3월 13일 점심 고엽제 전후에 총회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지만 선관위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낼 때는 신임 법무부 장관, 다시 말해 황교안 대표와 식사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황 대표를 음해했다면서 다음 주 초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거짓 답변과 음해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덮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본인에 대한 화살을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덮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둘러싼 박영선 후보자와 황교안 대표의 진실 공방이 여야 양당의 대리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이건 역시 자신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작년 2월 임명된 지 14개월 만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흑석동의 2층 상가주택을 25억 7천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입니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기를 억제하려고 안간 힘을 쓰던 때였는데 부인 명의로 10억 원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변인은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구차하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다 털어놓겠다면서 부동산 구입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고 알았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면서 이것도 자신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집 살 기회에 반복돼 왔던 결정장애에 자신의 아내가 질려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중도 하차한 것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김종천 전 의전 비서관,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의 중도 하차라는 측면에서 이번 사퇴가 청와대에 미치는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 사유 역시 청와대 재직 전에 발생한 일이거나 말실수가 아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여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기 의혹에 휩싸인 지 하루 만에 대변인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기는 했지만 논란이 조기에 수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청와대 내 책임론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에 대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참모 관리를 제대로 못한 잘못이 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떠나면서도 가정 탓, 아내 탓을 하는 모습이 치졸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한 가운데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일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잠실, 분당,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실소유 보유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니고 그때도 아니었어요. 그건 인정하고. 예,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실소유 보유자 아닌 모든 사람에게 철퇴를 내고 그 사람들을 단죄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모든 정책의 수장이 되십니까? IMF 시절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 데다 경작도 하지 않는 대규모 농지를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포르쉐 승용차를 타는 아들의 유학비를 대기 위해 전셋값을 올렸다는 대목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연간 소득이 교수 생활을 하셨으면 뭐 1억 원 정도 될 거 상식적이라고 보면 매년 애들 유학 자금으로 다 전액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소득이 한 1.5억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전세 자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구인 용산의 땅을 사 1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해 충돌 논란까지 빚었고 결국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뭐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여러 국민 정서상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김현철 통일부,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한 뒤 장관 후보자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여권 내에서도 낙마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꼭 김의겸 케이스로 해서 뭐 같은 기준이다 이렇게 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에 대한 이 국민 정세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빚은 최정호, 조동호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를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셈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다 4.3 보궐선거까지 코앞에 둔 상황이어서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카드를 놓고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앞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100명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일반에 공개됩니다. 청와대는 중복 청원이나 특정인 비방 같은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개편을 위해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사전 동의 절차 도입에 63%가 찬성했으며 미국 백악관이 운영한 미더피플도 150명 이상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엽니다.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같은 진보 성향 단체뿐 아니라 범시민 사회단체 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도 초청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 의견을 가감없이 정책에 반영해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네,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전화하고 화제, 또 여기에 채용 비리 의혹까지 KT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황창규 KT 회장,
지난해 경영을 잘했다는 내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회이사들까지 수천만 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게 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한 KT 본사 관계자가 YTN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평가와 관련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전임 이석채 회장이 80점대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크게 질책했고 그 후로는 알아서 좋은 점수를 들고 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KT 일부 이사들은 이런 엉터리 평가에 대해 해도 너무하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제보 내용대로 이른바 잘 짜진 각본에 따라 황 회장은 지난해 95점에 가까운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황창규 회장은 성과급 명목으로 만여주의 주식을 받게 될 예정인데 3억 여원어치로 알려졌습니다. 임원이 평균 1억 원 수준, 사회이사도 7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에다 불법 정치자금 논란, 채용 비리 의혹, 여기에다 영업이익도 8%나 감소했는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영진들이 자체평가를 통해서 최우수 경영평가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황창규 회장과 이사들이 깊이 반성해야 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회이사까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KT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두둑한 성과급 잔치와 달리 지난해 KT 직원들의 임금은 2% 인상됐습니다. 전년에 비해 성과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금 잔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극도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 속에서도 KT는 경영평가와 관련해 매출과 영업이익, 미래사업 혁신, 기업의 사명과 책임 확대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종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준영은 증거인멸을 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1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의 범행은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함께 드러났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MBC를 대상으로 지난 8일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증언을 해왔던 윤지호 씨가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목격자는 배우 이미숙 씨 말고도 연예인 5명이 더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인터뷰 프로그램 스탠바이 미가 윤지호 씨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YTN 스탠바이미 사전 녹화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윤지호 씨는 신변의 위협을 의식한 듯 여전히 사설 경호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오늘도 교통사고가 2차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좀 공교롭게도 우연치 않게 책에 출판을 한다고 제가 생방송에 얘기를 한 후거든요. 어떤 한 곳에서 저의 행방을 물으신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조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 장자연 씨와 같은 소속사 동료였던 윤 씨는 10년 전 장 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유일한 목격자이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문건 가운데 불에 타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3장을 읽은 유일한 증인입니다.
사건 이후 윤 씨는 증언자로 나선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떠올릴 만큼 좀 잔인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로서는 힘들죠. 왜냐하면 어쨌든 좋았던 추억을 회상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서 고 장자연 사건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대부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점, 과거 검찰 수사에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 증언을 계속 이어오면서도 희망을 갖기는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해왔던 증언에 희망을 갖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희망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아울러 윤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죽음과 관련해 당시 정황을 잘 아는 목격자가 배우 이미숙 씨 말고도 연예계에 5명이 더 있다며 비공개 증언이라도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문건 속 사건의 핵심을 말해줄 2줄짜리 문장에 대해 여전히 수사가 미진하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 리스트가 아닌 다른 페이지 2줄을 보면 이런 인물을 언니가 직접 썼다면 언니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사람들을 거론을 했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성폭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내일 오전 방송되는 YTN 스탠바이미에서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유일한 증언자로서 윤지호 씨가 밝히는 지난 10년의 기록을 돌아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사립유치원 계약 연기 투쟁을 이끌다 사퇴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 2주 만입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이 전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을 전격 압수수색한 지 2주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이 전 이사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수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크게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교재 납품업체 사이에 실제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원비를 유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은 조사 중임에도 유치원 3법 반대를 내걸고 계약 연기 투쟁을 주도해왔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계약 연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고 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곳을 포함한 대형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1일 사퇴한 이 전 이사장은 다음 달 2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세월호 CCTV 녹화 장치가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녹화장치 인수보고서가 2장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은 오늘 YTN 뉴스에 출연해 지난 2014년 6월 22일 녹화장치 수거 당시 해경이 작성한 인수인계서가 2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바지선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 인수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당일 밤 11시 40분에 인수됐다는 서류와 다음 날 아침 7시 5분에 인수했다는 서류가 각각 발견됐다는 겁니다. 박 국장은 관련자들에게 경위를 캐물었더니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며 해명을 제대로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동생이 법인 소유 슈퍼카를 판매한 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씨의 동생이 법인 소유의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을 팔고 받은 돈을 벌금 가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벌금 가집행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1심에서 선고된 벌금만큼의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이 씨 동생은 판매 대금 15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부모에게 전달했는데 검찰은 나머지 10억 원을 찾아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 등 전직 임원진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전직 임원 3명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데 인정하시는지.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를 지내며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에서 만든 원료 CMIT, MIT를 이용해 하청업체인 필러물산이 만들어 납품한 제품입니다. 안 전 대표에게는 필러물산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검증되지 않은 광고를 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애경 측은 판매 유통업체여서 제품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SK케미칼과 계약 당시 제조업자가 제품 이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았지만 주성분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껏 처벌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최근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필러물산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된 데 이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진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등 수사는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대표직을 잃은 조양호 회장이 오늘 지주사인 한진칼 주총에서는 일단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박삼구 회장이 전격 퇴진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열린 금호산업 주총에서는 경영진이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양호 회장이 주주들의 손에 밀려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잃은 지 이틀 뒤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 이번에는 조 회장 측의 완승이었습니다. 조 회장 측근인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표를 얻어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맡겠다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을 밀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도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케 하는 정관 변경안도 부결돼 270억 원 규모의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은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조 회장과 장남 조원태 사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돼 내년 주총이 진짜 승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금호산업 주주총회에서는 하루 전 전격 퇴진을 선언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도 경영진이 감사보고서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양대 항공사 대표가 공식 직함을 잃게 되면서 재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첫걸음을 뗀 이런 주주주의들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분위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여름에 시작됐던 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아마 더 정교하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돼서 이런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는 아시아나항공 사회이사로 선임될 예정이었지만 주총 직전 사퇴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지난달 생산, 소비, 설비 투자 지표들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투자는 10% 이상 감소하며 5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조업의 주력 업종인 반도체의 수출 부진은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줄고 선박 등 운송 장비 투자도 감소하면서 전달보다 10.4%나 급감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11% 감소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설비 투자는 지난해 9월 이후 회복과 부진을 거듭하다 올 1월 반짝 늘었지만 다시 크게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반도체 투자 이후에 새로운 설비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닌,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9% 감소하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으로의 완성차 수출 감소와 자동차 부품의 국내 수요가 준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4개월 연속 늘어난 선박류 건조량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통계청은 설 연휴로 지난달 조업일수가 1월보다 닷새나 줄었고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부진한 점 등이 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달보다 0.5% 감소했습니다. 또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 기성은 4.6%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요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지표들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소비와 생산 역시 전반적인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동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두 지표가 9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가 제공된 지난 1970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로 팔렸습니다. 인수업체는 이곳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인데 고용 승계 여부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공장을 인수한 곳은 자동차 부품 업체인 주식회사 명신이 포함된 MS그룹 그리고 5개 안팎의 기업 컨소시엄입니다. 이번에는 주요 매각 조건 합의서만 체결됐고 한국 GM과 컨소시엄 사이 본계약은 오는 6월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나머지 업체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매각 대금이 2천억 원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명신을 포함한 MS그룹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차체 제작 분야의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미래가 촉망되는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군산 공장이 가동되면 일단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5년 안에 자체 상표 차량을 양산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실상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기업 한 곳이 군산에 생기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초기에 2,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GM 공장 폐쇄와 함께 일자리를 잃었던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여부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집은 군산인데 뭐 안산에 있고 당진에 있고 뭐 서울 경기에 있고 막 다 흩어졌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솔직히 그 당시에도 열심히 일했지만 더욱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각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조만간 인수업체인 컨소시엄과 산자부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가 참여하는 관련 TF팀이 구성이 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차량과 부딪힌 줄 알았다고 발뺌했지만 블랙박스엔 피해자를 향해 내뱉은 욕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서울 봉천동의 한 도로. 트럭에서 내려 움직이는 사람을 흰색 SUV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하던 가해 차량. 그냥 현장을 벗어납니다. 당황한 듯 신호를 어기더니 피해자를 탓하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집중 조사했습니다. 운전자는 은행 부지점장 52살 박모 씨. 회식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차량에 부딪힌 피해자는 충격으로 무려 15m나 튕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이틀 뒤 결국 숨졌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럭과 부딪힌 줄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과정이 모두 담긴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피해자를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는 장면이 명확히 나와서 몰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은 박 씨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대전에서 출발해 제천에 도착한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생아를 발견한 코레일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신생아의 호흡과 맥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신생아를 고의로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한테나 적용돼야 할 이 원칙에 예외가 있는 걸까요? 최근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겠죠.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세가 붙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퇴직금 소득세, 특히 종교인에 한해서 완화해주는 법안이 상정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0년간 근무하고 종교인이 작년 말에 퇴직하면서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퇴직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은 작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퇴직 소득만 우리가 과세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네. 한 3,300만 원 정도만 네. 과세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 전후에 비교해 보면 한 29배 정도, 네. 29배 정도 세금이 감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화면 놓고 잠깐만요, 회장님. 그러니까 10억 원을 받는데 현행이라면 10억 원 전체,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처럼 10억 원 전체에 일괄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 이 부분 중에서 1억 원으로 축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30년간 근무했을 때는 한 네. 30년간 근무했다 그러면은 예. 그거를 이제 작년 1년분만 우리가 네. 과세되기 때문에 3,300만 원, 즉 10억 원을 30으로 나누면은 3,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 즉 그렇군요. 3,300만 원 정도만 과세 소득으로 잡힌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이 납부 안 됩니다. 즉 개정 전에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즉 10억 원 전체가 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거고, 네. 개정 후는 2018년 1일 이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과세 근거가 없던 과거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퇴직 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법안이 생겨난 건데 이렇게 법안을 만들 때는 또 다시 발의할 때는 또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목상 이유는 이제 종교인 과세소득이 작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이렇게 신설됐기 때문에 네. 퇴직소득도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실제적으로 그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것은 네. 원래 종교인 소득은 우리가 비과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쭉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국세청과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 사실상 종교 권력 표를 의식해서 부당하게 감면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들어서 퇴직 소득에 대해서도 특혜를 계속 인정해달라 이런 그런 부당한. 네. 지금 현재 직장인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죠? 퇴직금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근로소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에 자기가 퇴직금을 10억 받았다 그러면 네. 10억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종교인보다 오히려 한 거의 20배, 30배 정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네.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조세평등주의고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네. 돼야만이 우리 근로소득자들도 세금을 성실하게 내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깎아주고 누구는 100% 징수를 한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 낼 마음이 안 생깁니다. 네, 동일한 소득에 대해선 동일한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런 원칙에 어긋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낸 세금까지 또 소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전에 그 이야기 들은 사례에 보면은 작년 말에 퇴직해서 이미 1억 5천만 원의 퇴직 소득을 납부했다 그러면은 예. 소급에서 작년 우리가 1일로 소급에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차액, 자기가 개정 후에 이제 금액하고 차이인 한 1억 4천만 원을 다시 환급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일반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너무 심한 박탈감이 생기겠죠.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누구는 1억 4천만 원을 환급해주고 일반 근로자들은 환급 안 해주면은 이거는 정말로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불평등한 겁니다. 네, 일단 본회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 종교인에 한해서는 퇴직소득세도 완화해주고 또 이미 낸 세금까지 소급해준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형평성이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해외 사례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종교인에 대한 세금 문제?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게 중세 시대, 즉 종교 개혁이 이전에 네. 중세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은 이 법 외에도 지금 헌법재판 중인 어떤 위헌적인 요소의 세법들도 많습니다. 즉 종교인에 한해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선택하도록 한다든지, 네. 세무조사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제한한다든지, 또 종교 활동비를 무제한으로 비과세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현재 특혜 세법이 헌법 우리가 재판 중인데 그럼 그는 개선을 안 하고 오히려 특혜 조항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이제 국회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이르면 연내에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좀 소통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산간에는 많은 눈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연해진 봄 기운에 미세먼지도 사라진 하늘. 앞다퉈 핀 형형색색 봄꽃이 봄이 무르익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날씨가 급변하며 막바지 심수를 부릴 전망입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3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강한 비구름이 형성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심한 온도차로 벼락이 치고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말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기단이 상당히 차고 남쪽에 있는 기단이 따뜻하기 때문에 대류 그 불안정이 상당히 심합니다. 상당히 그 대류운이 발달하면서 천둥이나 번개, 돌풍,
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초속 20m라면 순간풍速이면 태풍급이거든요. 바람도 강하고. 이에 따라 서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바닷길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져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예고된 강원 산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일부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요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는 매우 많은 눈이 쌓이겠으며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와 경북 북부 및 강원 영서 지역에는 다소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눈은 주말 밤부터 그치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이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강해지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해 안에 전국 256개 군구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고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이 실시됩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4년 동안 10만 명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안에 전국 어디에 살든 보건소에서 치매 검진과 치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7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 안심센터가 연내 79곳이 추가돼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에 관한 상담과 등록, 검사, 쉼터 등 치매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에 대해 치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 전수 검진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치매에 걸려도 또 치매가 있는 가족이 있어도 한 개인의 한 가정의 걱정이나 부담 없이 사시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치매 노인을 위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앞으로 4년 동안 10만 명 추가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운데 집을 잃고 실종되는 경우가 많아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거나 실종 예방 인식표를 발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행동이 심한 치매 노인을 집중 치료하기 위해 치매 전문 병동을 공공요양병원 50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는 올해부터 경정 치매 노인까지 확대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인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보건의료 노조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청문 절차를 통해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고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항 지진과 제천 화재 이후 피해자들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60% 이상이 사고 이후 위염 등 새로운 질환을 얻었고 절반 이상은 불면증과 불안 등 정신질환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 처리와 치료 등으로 소득은 줄어든 반면 지출은 늘었고 지역 상권도 어려워졌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수립과 이를 관리할 상설기구 설치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딴 폭발 사고로 8명이 숨진 한화 대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도 정전기에 대한 접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달 폭발 사고로 8개월 만에 다시 특별 근로감독이 진행된 한화 대전 사업장. 감독 결과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온 사실이 재차 확인됐습니다. 추락이나 전도 위험이 있는 시설을 내버려둔 건 기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압력 용기가 사용됐고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게 정전기를 흘려보내는 접지 장치가 부실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서 접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연료를 충전하는 공정 역시 접지 불량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82건, 이 중 50여 건을 형사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억 2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은 한다고 했으나 그런 개선들이 명확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지체되고 또 때로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작업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한화 방산부분 옥경석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노동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인한 위해 위험 요인 200여 건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중국 충칭에 있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이 복원 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임시정부의 항일 무장 투쟁사를 더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충칭에서 강성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지난 1940년 9월에 중국 충칭에서 창설됐습니다. 일제의 무력에 맞서 우리 임시정부도 정규 군을 갖게 된 것입니다. 광복군 총사령부는 국내 진공을 준비하던 중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후 상가로 이용되던 총사령부 건물은 2015년에 완전히 철거된 뒤 이번에 복원됐습니다. 복원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광복군 후손 그리고 탕양즈 충칭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광복군이 전개한 독립투쟁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총사령부 복원 사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하면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将成为重庆弥足珍贵的抗战历史遗产之一，也将成为中国人民大爱无疆、中汉两国人民风雨同舟的历史见证。 옛 모습 그대로 벽돌로 지어진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1층에는 광복군의 무장 투쟁사를 전시했습니다. 能够保护我们的临时政府厅舍光复军总司令部，我相信他们先烈在九泉之下也得到了安慰。 총사령관을 비롯한 지휘부가 쓰던 2층도 당시 모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잊혀질 뻔했던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이 복원됨으로써 조국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독립지사들의 애국 정신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러시아 땅에서 거부가 됐지만 그 돈을 조국의 독립과 교육을 위해 썼던 독립운동가를 알고 계십니까? 11의 난로로 불린 최재영 선생인데요. 최 선생의 자택이 기념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강현정 PD가 소개합니다.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안 의사의 숨은 조력자는 러시아 동포 최재영 선생이었습니다. 함경도 땅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러시아 연해주에서 거부가 된 최재영 선생은 조국 독립과 동포를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동의회, 권업회 등 항일 조직을 만들어 수많은 애국지사를 지원했고 1919년에는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김구 선생이 있고 미국의 독립운동가로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이 러시아에는 최재형 선생, 그렇게 세 분이 아주 대륙별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최재형 선생이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하기 직전까지 살던 집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기념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선생의 생애와 정신은 물론 러시아 동포들의 항일투쟁 역사까지 담겼습니다. 그냥 최재형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안 것들이 많습니다. Нет, его забыли, потому что в России советской он был классовый враг, о нем нельзя было говорить. Из него, и вот теперь, понимаете, уже
и Россия, и Корея говорит о нем, славит, это, конечно, необыкновенное счастье, понимаете. Народ теперь будет помнить. Раз прошло 100 лет, запомнили, то и теперь дальше. 생전 최재형 선생은 학교 30여 개를 세울 만큼 교육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정신을 받들어 최재형 기념관은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Впредь мы хотим, чтобы туда, в этот музей, водили школьников, рассказывали историю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том числе и какой вклад несли корейцы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освобождение не только Кореи, но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 частност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от японских интервентов. 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더 성공한 러시아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그 정체성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한의 시기 조국의 따뜻한 난로를 자처한 최재형 선생. 그 숭고한 정신이 깃든 기념관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경제 교류와 정치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어제 문재인 대통령 언급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해서 징용 배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에 있는 한 화산이 대규모 분화를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재난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28일 이 화산의 분화 경계 경보를 황색2에서 황색3로 높였습니다. 이는 7등급 경보 가운데 상위 5등급으로 마그마 분출과 폭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 주민들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대피에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투수가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눈부신 역투를 펼치며 한국인 투수로는 18년 만에 개막전 선발승을 올렸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회 4안타를 맞았지만 삼진 3개로 깔끔하게 정리한 류현진. 5회 두 번째 안타를 맞을 때까지 무려 13타자를 범타 처리하며 압도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Ryu has shown great confidence here in his fastball. Very few off-speed pitches. 6회 원아웃 이후 애덤 존스에게 솔홈런을 맞았지만 실점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6이닝 탈삼진 8개, 안타는 단 4개를 맞으며 1실점. 다저스가 12대5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 선수는 지난 2001년 박찬호 이후 18년 만에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다저스 방망이도 홈런을 무려 8개나 치며 류현진의 개막전 선발승을 축하했습니다. 개막전 최다 타이, 팀 최다 동률 기록입니다. 에이스 커쇼의 난조 속에 류현진이 1선발로 나서 완벽하게 공백을 메우고 첫 경기부터 타선마저 폭발하면서 다저스는 새 시즌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류현진은 다음 달 3일 홈에서 샌프란시스코 에이스 범가너를 상대로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축구대표팀이 A매치 6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의 완연한 봄 기운을 알렸는데요. 뜨거워진 축구 열기는 K리그로 이어집니다. A매치 휴식기를 끝낸 각 팀의 초반 순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A매치 6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한 한국 축구의 봄은 K리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당 3경기를 마친 현재 K리그1은 경기당 관중 11,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기간보다 42%, 시즌 전체와 비교하면 무려 112%가 상승했습니다. 아직 공식 집계는 없지만 현장에선 젊은 여성 팬들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말합니다. A매치 휴식기 구단들은 팬 밀착 활동을 펼치며 K리그 흥행을 위한 뿌리를 다졌습니다. 부상으로 국가대표팀에 제외된 전북의 이용은 잘생긴 외모 덕분에 여고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4라운드 관심 경기는 서울 상주전입니다. 3라운드까지 전승을 달린 상주와 2승 1무로 무패를 기록한 서울이 상암벌에서 격돌합니다.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 상주에 덜미를 잡히며 승강 플레이오프로 밀렸던 서울은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상당히 이런 뼈저린 아픔을 준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걸 잊지 않을 것이고 또 홈팬들 앞에서 우리가 지난해와 다른 그런 팀 컬러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 2연패로 주춤한 절대 1강 전북의 운명도 관심을 끕니다. 상대는 지난 경기에서 경남을 상대로 4골을 몰아친 포항입니다. 개막 3경기를 모두 패한 수원이 인천을 상대로 시즌 첫 승사냥에 성공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밖에 강원, 성남, 경남, 대구 경기도 화창한 봄날 K리그 흥행 열기에 힘을 보탭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없이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그렇지 이 장관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당적을 옮기셨죠. 예. 더불어민주당과 정체성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뭐 좀 이건 내 생각하고 달리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정체성이 맞지 않았나요? 야 그런 건 아니죠. 예. 결과적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서 당적을 옮긴 걸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그때 않습니까? 이제 그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면 이런 자리를 사양했어야 맞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냥 빚내서 숙덕수덕 집 사고 또 그것이 가치는 오르고 그리고 그게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딸한테 제가 사를 긋지 못하고 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투기할 목적은 없었고 살던 집이었는데요. 다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자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 딸아이 전학과 관련해서 그 위장 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 그 총리 지명자들이나 아니면 장관 지명자들 과거 정부에서는 다 낙마했다니까요. 예,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에요. 공직자로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온 국민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퇴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국민의 여론이라는 건요 가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을 탈당해가지고 자민련으로 가신 것은 자민련과 이미 총재 내락을 받고 총재직이 탐이라서 갔다. 그렇게 이제 비난했던 김대중 정권 하에서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정권을 이끌고 하는 분들도 560 때 다 국회에서 정치한 분들이 약속도 필요하면 수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과연 우리의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 자녀들의 농민이 아닌 입장에서 1200평에 해당하는 그 많은 농지를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하여간 참 엄청나시네요. 그런 걸 다 찾아내셨네. 부인도 땅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은퇴하고 거기 와서 농막이라도 하나 짓고 투기를 하려면 그야말로 강남이나 분당에 가서 땅을 사놨죠. 위장 전입이시죠? 저 부인의 행동이?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위장 전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과거 정부에서는 다 낙마했다니까요. 예,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에요. 공직자로서. 네, 자 커다란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고 소방관들의 모습도 아래에 보이는데 오늘 아침 인천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뉴스로 또 전해드렸지만 이 사진으로 들어온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터널 화재, 또 차량 화재, 공장 화재, 산불까지 화재 관련 제보가 오늘 하루에만 수십 건씩 잇따랐는데요. 이렇게 사고 제보 포함해서 여러분의 사진을 매주 금요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YTN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